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저희는 지금 국화와 칼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 그리고 이 책의 내용으로는 12번째 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2번째 장은 아마 이 책에서 가장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긴 독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12장입니다. 어린 아이는 배운다. 네, 저희 페이지 숫자는 331쪽입니다. 일본의 갓난아이는 서양인이 상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양육되고 있다. 미국의 부모는 일본에 비해 신중함과 극기를 훨씬 덜 요구하는 생활에 맞추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의 작은 소망이 이 세상에서 최고 지상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 젖을 주고 일정한 시간에 재운다. 어떤 경우에도 갓난아이는 젖을 먹거나 자는 일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얼마 후 어머니는 손가락을 빨거나 그 밖의 신체 부분을 만지지 못하도록 아이의 손을 때린다. 어머니는 가끔 아이들로부터 모습을 감추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가 외출한 동안 갓난아이는 집에 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 또한 갓난아이는 다른 음식물보다 젖을 더 먹고 싶을 때 젖을 떼이고 분유로 자란 아이는 우유병을 빼앗긴다. 몸에 좋다는 일정한 음식이 정해지고 아이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미국에서조차 이러하므로 미국인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자신의 소망을 억제하고 주의 깊게 엄격한 도덕을 실천하는 일본의 아이들이 분명히 몇 배나 엄격한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일본인의 육아법은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 일본의 생활 곡선은 미국의 생활 곡선과 정반대다. 그것은 큰 U자형 곡선으로 갓난아이와 노인에게 최대의 자유가 허락된다. 유아기를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구속이 커지고 결혼 전후의 시기에 이르면 자신의 의지대로 할 자유는 최저에 달한다. 이 최저선은 장년기를 통해 몇십 년 동안 계속된다. 그 후 곡선은 다시 점차 상승하여 60세가 지나면 유아와 마찬가지로 수치나 외부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이 곡선이 정반대다. 갓난아이 때에는 엄한 교육을 하지만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차츰 완화되고 드디어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거느리고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나이가 되면 타인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는다. 우리는 장년기가 자유와 자발성의 정점이 된다. 나이가 들고 늙어서 기력이 쇠하거나 남의 신세를 지게 되면 다시 구속의 그림자가 나타난다. 미국인은 일본인과 같은 형으로 조직된 생활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일생은 우리에게는 사실과 상반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미국인이나 일본인은 그들의 생활 곡선을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각각의 나라에서 개인이 장년기에 마음껏 활약하여 그들의 문화에 참가하는 길을 확보해 왔다. 미국에서는 이 목적을 위해 장년기에 개인적 선택의 자유를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본인은 이 시기에 개인에게 가해진 속박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에 인간은 체력이나 돈 버는 능력이 정점에 달하지만 일본인은 자신의 생활을 취향대로 누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들은 속박은 가장 좋은 정신적 훈련, 슈요이고 자유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굳게 믿는다.
이처럼 일본인은 가장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시기에 도달한 남녀에게 최대의 속박을 가하는데 이것은 속박이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가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년기와 노년기는 자유로운 영역이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관대한 국민은 아이를 원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일본이 바로 그렇다. 그들이 아이를 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부모가 그런 것처럼 아이를 사랑하는 일이 즐겁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인이 아이를 바라는 것은 그뿐 아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이 아이를 바라는 것은 그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훨씬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여러 이유 때문이다. 일본인이 아이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서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해서다. 만일 대가 끊기면 그들은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 모든 일본 남자는 아들을 얻어야 한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 매일 불단의 위패 앞에서 명복을 빌어줄 자식을 필요로 한다. 그는 가계를 영원히 이어가기 위해 또는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아들을 필요로 한다. 전통적인 사회적 이유로서 아버지가 아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어린 자식이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다. 아들은 장래에 아버지의 위치를 이어받는데 그것은 아버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안심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동안 아버지가 집의 관리자 역할을 맡고 그 후에는 자식이 이어받는다. 만일 아버지가 자식에게 호주 상속을 이어주지 못하면 그가 관리자 역할을 해 온 일이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자식에게 호주 상속을 이어주지 못하면 그가 관리자 역할을 해온 일이 헛일이 되어버린다. 이런 뿌리 깊은 연속성의 의식 때문에 성인이 된 자식이 아버지에게 신세를 지는 일이 미국에 비해 훨씬 오래 계속되어도 서양 여러 나라에서와 같이 부끄러운 일, 면목 없는 일이라는 느낌을 갖지 않는다. 여자도 아이를 원하지만 그것은 정서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여자는 어머니가 됨으로써 비로소 가정에서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아이가 없는 여자가 가정 안에서 갖는 지위는 대단히 불안정하다. 비록 이혼당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시어머니가 되어 아들의 결혼에 발언권을 가지고 며느리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날이 오는 걸 즐겁게 기다릴 수 없다. 여자의 남편은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내 아이를 양자로 드린다. 그런 경우에 여자는 일본인의 관념에 따르면 패자가 된다. 일본의 여자들은 아이를 많이 낳기를 바란다. 1930년대 전반의 평균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31.7명인데 이것은 동부 유럽의 다산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높은 비율이다. 1940년의 미국의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17.6명이었다. 더구나 일본의 여자는 일찍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19세 여자는 다른 연령의 여자에 비해 가장 많이 아이를 낳는다. 일본에서 분만은 성교와 마찬가지로 은밀히 행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진통으로 괴로워하는 여자는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을 이웃에 광고하는 셈이 된다. 갓난 아이를 위해서는 미리 이불을 갖춘 작은 침상을 준비한다. 태어나는 아이의 침상은 새로 장만하지 않으면 불길하다고 생각한다. 새 것을 살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도 이불보와 솜을 세탁하여 새롭게 꾸민다. 작은 이불은 어른의 이불처럼 딱딱하지 않으며 훨씬 가볍다. 따라서 갓난 아이는 자기의 침상에서 자는 것을 편안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들이 갓난 아이 침상을 따로 만드는 이유는 새 사람에게 새 침상을 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공감 주술에 기초한 것이라 생각된다. 갓난 아이의 침상은 어머니의 침상 옆에 붙어 있지만 갓난 아이가 어머니와 같이 자는 것은 스스로 어머니와 자고 싶다는 몸짓을 할 정도로 자란 다음의 일이다. 첫 돌이 지나면 갓난 아이는 양손을 뻗어 자신의 요구를 전한다.
그러면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이불 속에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잔다. 태어난 뒤 3일간은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는다. 일본인은 산모의 모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 뒤부터 갓난아이는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젖을 먹기 위해 또는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기 위해 엄마의 젖을 만지는 것이 허락된다. 어머니도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즐긴다. 일본인은 젖을 먹이는 것이 여자의 가장 큰 생리적 쾌감의 하나라고 믿는다. 그리하여 갓난아이는 쉽게 어머니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을 배운다. 유방은 영양을 줄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도 준다. 출생 후 한 달 동안 갓난아이는 작은 침상에 눕든가 어머니의 팔에 안긴다. 태어난 지 30일 정도 지나면 아이를 그 지방의 신사에 데리고 가 참배한다. 신사 참배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생명이 갓난아이의 몸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므로 이제부터는 밖에 데리고 다녀도 좋다고 생각한다. 1개월이 지나면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등에 업힌다. 이중으로 된 띠로 아이의 겨드랑이 밑과 궁둥이를 받친 다음 어머니의 어깨를 거쳐 앞으로 돌려 허리 앞에서 맨다. 추운 날에는 어머니가 자신의 솜옷을 갓난아이에게 뒤집어 씌운다. 그 집안에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큰 아이가 갓난아이를 업기도 하는데 그들은 놀 때에도 갓난아이를 업은 채로 뛰어다니고 돌차기를 하기까지 한다. 특히 농가나 가난한 가정에서는 큰 아이에게 아기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일본의 갓난아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하기 때문에 빨리 영리해지고 흥미있는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자기를 등에 업고 있는 연상의 아이들의 놀이를 실제로 놀고 있는 당사자처럼 즐기는 듯한 모습을 나타낸다. 일본에서 갓난아이를 사지를 벌린 듯한 자세로 업는 풍습은 태평양 여러 섬과 그 밖의 곳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갓난아이를 숄로 어깨에 걸어 데리고 다니는 풍습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아이를 수동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데리고 다닌 갓난아이는 자라면 대부분의 일본인이 그렇듯이 어디서든 어떤 자세로든 잘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그런데 띠를 매어 아이를 업는 일본의 습관은 숄이나 자루 속에 넣어 다니는 것처럼 완전한 수동성을 기르지 않는다. 갓난아이는 자기를 업어주는 사람의 등에 새끼 고양이처럼 매달리는 법을 배운다. 띠로 등에 묶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며 떨어질 염려는 없다. 그런데 갓난아이는 편한 자세를 취하려 스스로 여러 노력을 한다. 그리하여 얼마 가지 않아 어깨에 묶인 보따리가 아니라 대단히 교묘하게 없는 사람의 등을 타는 법을 익힌다. 어머니는 집에서 일할 때는 갓난아이를 침상에 놓아두고 외출할 때 등에 업고 간다. 어머니는 갓난아이에게 말을 붙이고 콧노래를 들려주고 여러 가지 의례적인 동작을 시킨다. 어머니는 자신이 누구에게 인사를 할 때마다 갓난아이의 머리와 어깨를 앞으로 숙여 갓난아이에게도 인사를 시킨다. 갓난아이는 항상 한 사람으로 취급된다. 매일 오후 어머니는 갓난아이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 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장난을 치며 논다. 3, 4개월 동안 갓난아이는 기저귀를 찬다. 이 기저귀는 대단히 무겁다. 일본인 가운데 더러 안짱다리가 있는 것을 기저귀 탓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갓난아이가 3, 4개월이 되면 어머니는 용변 훈련을 시작한다. 어머니는 적당한 때를 가늠하여 갓난아이를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아이의 몸을 손으로 받치고 보통 단조로운 휘파람을 불면서 아이가 용변을 마치기를 기다린다. 그리하여 아이는 이 청각 자극의 목적을 배운다. 이렇게 하여 중국처럼 일본에서도 아이가 대단히 빨리 용변을 가리는 걸 배운다. 오줌을 싸면 아이의 궁둥이를 때리는 어머니도 있으나 대개는 꾸지람을 하는 정도로 그치고 그 아이를 더욱 훈련시키기 위해 자주 밖으로 데리고 와서 용변을 보게 한다.
어머니들이 이처럼 용변 가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갓난 아이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용변의 습관이 붙으면 더 이상 두껍고 불쾌한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다. 어머니들은 용변 가리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차없이 가르친다. 이와 같은 가차 없는 훈련을 통해 갓난 아이는 성인이 된 다음에도 일본 문화에 보다 복잡 미묘한 강제에 따를 소지를 만든다. 일본의 갓난아이는 보통 걷기보다 말을 먼저 한다. 기어다니는 것은 보통 좋지 않다고 여겨진다. 갓난아이는 만 1살이 될 때까지는 서거나 걷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전통적으로 있어서 어머니는 그 이전에 갓난아이가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일체 금지했다. 그런데 10여 년간 정부는 많은 독자수를 가진 정부 발행의 값싼 어머니 잡지에서 보행을 장려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다. 그리하여 지금은 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머니는 갓난아이의 겨드랑이 밑에 띠를 둥글게 매어 끌거나 손으로 받쳐주어 보행 연습을 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난아이는 걷기보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다. 어른들은 늘 갓난아이와 이야기하고 갓난아이의 흥을 돋우어 준다. 아이의 이야기는 그가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점차 분명한 목적을 지닌다. 일본인은 갓난아이의 언어 습관을 우연한 모방에 맡겨두지 않는다. 그들은 아이에게 단어를 가르치고 문법을 가르치고 경어를 가르친다. 또한 아이도 어른과 함께 그 유희를 즐긴다. 일본 가정에서 아이들은 걷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장난을 한다. 손가락으로 문의 창호지를 뚫는다든가 방바닥 한가운데 있는 이로리 속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 이로리라는 단어가 지금 새로 나왔습니다. 농가 등에서 마룻바닥을 사각형으로 도려내고 방한용 또는 취사용으로 불을 피우는 장치를 이로리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장난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일본인은 아이들 장난 때문에 집이 무너진다고 과장한다. 문지방을 밟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터부시되어 있다. 일본의 집은 지하실이 없고 주춧돌 위 지면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인지 아이일지라도 문지방을 밟으면 집 전체가 기운다고 진짜로 믿고 있다. 그뿐 아니라 아이들은 다다미를 이은 데를 밟는다든지 그곳에 앉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다다미는 크기가 일정하여 방은 다다미 석장방, 다다미 12장방 하는 식으로 불린다. 아이들은 때때로 옛날에 사무라이가 방 밑으로 기어들어와서 다다미의 이음새 틈에 칼을 꽂아 방 안에 있는 사람을 찔렀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다다미의 두껍고 부드러운 부분은 안전하고 이음새 틈은 위험하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꾸짖을 때 쓰는 위험해와 안 되라는 말 속에는 이와 같은 감정이 들어있다. 세 번째로 늘 쓰이는 훈계의 말은 더럽다는 것이다. 일본의 집은 정연하게 정돈되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어린아이는 그것을 존중하도록 배운다. 일본의 아이는 대체로 다음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젖을 떼지 않는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정부 발행의 어머니 잡지는 갓난 아이는 생후 8개월에 젖을 떼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류 계급의 어머니 중에 이 말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일본인에게 일반화되려면 아직 멀었다. 젖을 먹이는 것은 어머니의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의 감정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서서히 새로운 습관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유 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하는 어머니의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랫동안 젖을 먹는 아이는 몸이 약해진다. 새로운 설을 믿는 사람들은 젖을 떼지 않는 어머니를 자제심이 없다고 비난한다. 저 사람은 젖을 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럴 결심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언제까지나 젖을 먹이고 싶은 거다. 저 사람은 스스로 즐기려고만 한다. 이런 태도이므로 생후 8개월 만에 젖을 떼는 풍습이 일반적으로 보급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또 하나 젖을 늦게 떼는 실질적 이유가 있다.
일본인은 젖을 땐 유아에게 먹이는 이유식을 준비하는 관습이 없다. 빨리 젖을 땐 갓난 아이에게는 미음을 먹이지만 보통은 모유에서 갑자기 성인의 음식으로 옮겨진다. 우유는 일본인의 식사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들은 유아에게 먹이는 특별한 채소가 없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젖을 먹는 아이는 몸이 약해진다고 가르치는 정부의 지도가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심을 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젖은 아이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 다음에 떼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이전부터 아이들은 식사 때에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조금씩 입에 떠 넣어주는 음식을 받아 먹지만 젖을 뗀 후에는 많은 양을 먹는다. 아이에 따라서는 이 시기에 모유 이외의 것을 먹으려 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젖을 떼야 한다고 강요하면 훨씬 쉽게 아이를 납득시킬 수 있다. 어머니는 과자를 주어 젖을 찾는 아이를 달랜다. 때로는 젖꼭지에 후춧가루를 바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머니가 쓰는 수단은 젖을 찾는 아이에게 아직도 갓난 아이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놀리는 것이다. 사촌인 아무개를 봐라. 그 애는 정말 어른 같다. 너처럼 작은데도 젖 달라고는 안 한다. 라든가 이것 봐. 저 애가 보고 웃어요. 너는 형인데 아직도 젖을 찾다니 하고 놀린다.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어도 아직 어머니의 젖을 찾는 아이는 자기보다 큰 아이가 가까이 오는 발소리를 들으면 급히 엄마를 떠나 딴전을 피운다. 이처럼 아이를 놀려 빨리 어른이 되도록 재촉하는 것은 젖을 떼는 경우에 한한 일은 아니다.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무렵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이 방법을 잘 쓴다. 사내 아이가 울면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너는 여자아이가 아니야 라든가 너는 남자다 라고 말한다. 또는 저 애를 봐. 저 애는 울지 않잖아 라고 말한다. 손님이 갓난 아이를 데리고 온 경우 어머니는 자기 아이 앞에 손님이 데리고 온 아이를 귀여워하는 척하며 이 애를 엄마의 아이로 삼아야겠다. 이 엄마는 이처럼 똑똑하고 착한 애가 좋아. 너는 다 컸는데도 바보짓만 하고 있는 걸 하고 말한다. 그러면 아이는 어머니에게 뛰어가 주먹으로 계속 때리면서 싫어요 싫어. 이제 갓난아이 같은 건 싫어요. 나도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하고 운다. 1~2살 된 아이가 떠들거나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머니는 남자 손님에게 이 애를 데려가세요. 우린 이런 애가 필요 없어요 하고 말한다. 손님은 짐짓 그 역할을 맡아 그 애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아이는 울부짖으면서도 어머니의 도움을 청한다.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어머니는 태도를 부드럽게 하여 아이를 불러들이고 심하게 울고 있는 아이에게 이제부터 말 잘 들으라고 타이른다. 이 조그만 연극은 때로는 대6살 된 아이에게도 연출된다. 또 다른 형태로 아이를 놀리는 경우도 있다. 어머니는 남편 곁으로 가서 아이를 향해 나는 너보다 아빠가 더 좋단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니까 하고 말한다. 아이는 질투가 나서 아빠와 엄마 사이로 뛰어들려 한다. 어머니는 아빠는 너처럼 집안을 시끄럽게 하거나 방 안에서 뛰어다니지 않으신다 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는 아니야 나도 이제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나는 좋은 아이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예뻐해 주는 거죠? 하고 말한다. 이제는 충분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연극이 진행되면 부모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빙긋이 웃는다. 그들은 사내 아이뿐 아니라 여자아이도 이렇게 놀린다. 이런 경험은 성인이 된 일본인이 조소와 배척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는 토대가 된다. 자신이 놀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아느냐는 단정할 수 없지만 늦든 빠르든 아이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조롱받고 있다는 의식과 함께 일체의 안전한 것, 익숙해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온다. 어른이 된 뒤 타인에게 조롱을 당할 경우에도 유아기의 공포가 어디엔가 남아있게 된다. 이런 놀림이 2살에서 5살까지 아이들의 마음속에 큰 공포를 일으키는 이유는 가정이 안정을 보증하며 아이의 어리광이 허용되는 안식처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한 분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의 눈에 경쟁자로 비친 일은 거의 없다. 어머니나 할머니가 집안일을 담당하고 아이를 훈육한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아버지를 받들어 올려 숭배하는 위치로 모신다. 가정의 계층제에서 자리의 서열은 명확히 정해져 있다. 아이는 이미 연장자에게 특권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 남자는 여자에게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형은 동생에게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이는 유아기 동안 가족 누구로부터도 관대한 취급을 받는다. 사내 아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어머니는 사내 아이든 여자아이든 언제나 어떤 일이든 원하는 걸 받아주는 사람이지만 3살 난 남자아이는 맹렬한 분노까지도 마음대로 어머니에게 퍼부을 수 있다.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못해도 어머니나 할머니에게는 짜증을 폭발시켜 부모에게 놀림받았을 때 느꼈던 일체의 감정 또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울분을 발산한다. 물론 어린 사내 아이 모두가 짜증을 낸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시골이든 상류 계급 가정이든 짜증은 3살에서 6살 난 아이들의 공통적 성질이다.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난폭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하며 예쁘게 빗어올린 어머니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형편없이 만들고 만다. 어머니는 여자이고 그는 비록 3살이지만 틀림없는 남자다. 아이는 어머니를 제 멋대로 공격하기도 한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언제나 존경의 태도를 나타낸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높은 계층적 지위를 대표하는 훌륭한 모범이다. 항상 쓰이는 일본식 표현을 빌리면 아이는 예의 범절을 익히기 위해 아버지에게 적절한 경의를 표하는 방법을 배운다. 아버지는 서양 어느 나라의 아버지보다 자녀의 훈육에 간섭한 일이 드물다. 아이의 훈육은 여자의 손에 맡겨진다. 아버지가 자신의 의지를 아이에게 전하려고 할 때는 잠자코 노려보든가 간단한 훈계를 할 뿐이다. 그런 일은 드물기 때문에 아이는 곧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는다. 아버지는 아이가 걸을 수 있게 된 뒤에도 오랫동안 아이를 안거나 업고 돌아다닌다. 이 점은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아버지는 어린아이를 위해 미국의 아버지라면 보통 어머니에게 맡길 만한 육아상의 임무를 다 하기도 한다.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어리광을 피울 수 있다. 조부모는 아이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조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 부모의 양육 방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조부모가 그 역할을 떠맡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고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할머니는 통상 24시간 동안 아이 옆에 있다. 그리하여 아이를 둘러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다툼은 일본 가정에서 보편적인 일이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귀여움을 받는 결과가 된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제압하기 위해 가끔 손자를 이용한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인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의무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아이를 버릇없이 키워도 이유를 제기할 수 없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더 이상 과자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면 할머니는 바로 아이에게 과자를 준다. 그리고 할머니가 준 과자는 독약이 아니에요 라고 빈정거린다. 많은 가정에서 할머니는 어머니가 손에 넣을 수 없는 물건을 아이에게 준다. 또한 어머니보다 아이와 놀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 형이나 누나는 동생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일본인은 다음 아이가 태어나면 코가 납작해진다. Nose bring put out of joint. 가로 열고 누군가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던 지위에서 밀려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은 다음 아이가 태어나면 코가 납작해진다는 상태의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다. 소외된 아이는 새로 태어난 아기와 어머니의 젖과 잠자리를 단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관련지어 생각한다. 아기가 출생하기 전에 어머니는 아이에게 이번에는 가짜의 아기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인형이 나온다라고 말해준다. 또한 아이에게 이제부터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자야 한다고 일러주고
그것이 상당한 특권이나 되는 듯이 말한다. 아이는 아기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에 흥미를 느낀다. 아이는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진정으로 흥분하고 기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흥분과 기쁨은 식어버린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소외된 아이는 아기를 끌어안고 어디론가 다시 읽겠습니다. 소외된 아이는 아기를 끌어안고 어디론가 데려가려 하면서 어머니에게 이 아기는 누구에게 줘버려요 한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니야, 우리 아가야. 그러니까 모두 귀여워해야 해. 아기는 너를 좋아해. 너도 아기를 돌봐줘야 한단다. 라고 대답한다. 때로는 이런 말다툼이 꽤 오래 몇 번이고 되풀이되기도 하지만 어머니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아이가 많은 가정에서는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책이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아이들이 각각 하나의 건넌 형제와 친밀한 유대로 맺어지는 일이다. 제일 큰 아이는 셋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는 넷째 아이와 마음이 통하는 상대가 되어 보호자가 된다. 동생들은 하나 건넌 형이나 누나를 잘 따른다. 아이들이 7, 8세가 될 때까지 남녀의 차이는 이 풍습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일본의 아이는 누구나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 부모나 많은 친지가 아이를 위해 인형과 다른 물건을 만들어주든지 사준다. 가난한 사람은 장난감 사는데 돈을 쓰지 않는다. 어린아이는 인형과 그 외의 장난감을 가지고 소꿉놀이라든가 결혼놀이, 명절놀이 등을 한다.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어른들이 하는 올바른 방법인가를 철저하게 의논한다. 의논으로 정리되지 않는 문제는 어머니에 가서 판단을 부탁한다. 싸움이 시작되면 어머니는 곧잘 노블리스 오블리주,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상의 의무에 호소하여 큰 아이에게 작은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주라고 말한다. 그때 잘 사용하는 표현은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하지 않아. 제가 표현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잘 사용하는 표현은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하지 않았니? 이다. 어머니의 말의 의미는 3살 난 아이도 곧 터득한다. 큰아이가 작은 아이에게 자신의 장난감을 양보하면 어린아이는 금방 그것의 실증을 느끼고 다른 것에 마음을 돌린다. 그러면 큰아이는 일단 주었던 장난감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말은 이제부터 시작할 주인과 머슴놀이에서 설령 인기 없는 역을 맡더라도 그렇게 해서 모두가 재미있게 놀고 자신도 즐겁기 때문에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의미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논리는 어른이 된 후에도 일본인의 생활 속에 크게 존중된다. 훈계와 놀림 외에 아이의 훈육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수단은 아이의 마음을 달래 주의를 목적물의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이다. 목적물에서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이다. 일본인은 때를 기다리지 않고 아이에게 과자를 주는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관심을 돌리는 수단의 일부가 된다. 아이가 취약 연령에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치료법이 이용된다. 아이가 짜증을 내든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든지 소란스럽다든지 하면 어머니는 아이를 신사나 절에 데리고 간다. 어머니는 자, 함께 참배해서 치료를 받자 라고 한다. 아이에게 그것은 즐거운 소풍과도 같다. 치료를 행하는 신관이나 승려는 엄숙한 어조로 아이와 이야기하고 아이의 생일과 나쁜 점을 묻는다. 그런 뒤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와 병이 나았다고 말한다. 때로는 아이가 버릇없는 것은 벌레가 있었기 때문인데 벌레를 잡았으므로 이제 다 나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는 아이를 정화시키고 병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집으로 돌려보낸다. 일본인은 이 방법이 얼마 동안은 효력이 있다고 말한다. 일본의 아이가 받는 가장 엄한 벌은 뜸이다. 그것은 아이의 피부 위에 모구사, 약숙이라는 분말을 원추형으로 쏟아놓고 태우는 것이다. 그 흔적은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다. 뜸은 예부터 동아시아 일대에서 널리 행해진 민간요법으로 일본에서도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병을 고치기 위해 쓰였다. 뜸은
화를 내기 쉬운 성격이나 고집센 아이를 고칠 수 있다. 6, 7세 소녀는 어머니나 할머니로부터 이런 치료를 받는다.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2번 되풀이하여 치료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이의 버릇을 고치려고 3번 쓰는 일은 별로 없다. 뜸은 이를테면 미국에서 그런 짓을 하면 뺨을 때리겠다라는 말과 같은 벌이 아니다. 그것은 뺨을 맞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준다. 그리하여 아이는 장난을 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루기 힘든 아이를 다스리는 이상한 수단 이외에도, 다시 읽겠습니다. 다루기 힘든 아이를 다스리는 이상의 수단 이외에도 필요한 신체상의 기능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관습이 있다. 이 경우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아이의 몸을 붙잡고 동작을 시킨다. 아이는 수동적으로 그대로 따라야 한다. 아이가 2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는 아이에게 무릎을 굽히고 발등을 바닥에 대고 앉는 정좌 자세를 취하게 한다. 처음에 아이가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정좌 훈련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 즉 몸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아이는 안달을 하거나 자세를 흐트리면 안 된다. 앉는 법을 배우려면 몸의 힘을 완전히 빼고 수동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일본인은 말한다. 그리고 이 수동성은 아버지가 아이의 다리를 쥐고 올바른 위치에 놓아줌으로써 더욱 강조된다. 아이는 앉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일본 여인이 자는 모습을 보이기를 꺼려하는 것은 미국 여인이 나체를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인은 정부가 외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운동의 일환으로 선전하기 전까지는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자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것은 매우 부끄러워했다. 사내 아이는 아무렇게나 잠을 자도 괜찮지만 여자아이는 2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몸을 곧바로 편 채 자야 한다. 이것이 사내 아이의 예의범절과 여자아이의 예의범절을 구별하는 최초의 규칙 중 하나다. 다른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요구도 하층 계급보다 상류 계급이 더 엄격했다. 스기모토 부인은 자신이 경험했던 사무라이 가정의 예의범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철이 든 후 이후로 나는 항상 밤에는 작은 목치미 위에 조용히 눕도록 신경을 썼다. 사무라이의 딸들은 어떤 경우에도 가령 잠잘 때에도 몸과 마음을 흐트려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사내 아이는 큰 대자로 몸을 벌리고 자도 괜찮지만 여자아이는 조심성 있고 품위 있게 기 자세로 몸을 구부리고 자야 했다. 그것은 자제의 정신을 나타낸다. 나는 일본 여성들에게 잠자는 훈련을 할 때 어머니나 유모가 손발을 가지런히 모아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통적인 서도 학습에서도 선생은 아이의 손을 잡고 글자를 쓰게 했다. 그것은 아이에게 감각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다. 아이는 글을 쓰기는커녕 아직 읽을 수도 없을 때 통제된 리듬이 있는 운필법을 체득한다. 현대에 이르러 많은 학생을 동시에 교육하게 된 후부터 이 교수법은 전보다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때때로 행해지고 있다. 절하는 법이나 젓가락 쓰는 법, 활 쏘는 법, 베개를 등에 업고 악이 없는 법 배우는 것 등은 다시 읽겠습니다. 베개를 등에 업고 악이 없는 법 배우는 것 등은 모두 아이의 손을 잡고 움직이거나 아이의 몸을 잡고 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하여 가르친다. 상류 계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이는 학교에 가기 전부터 근처에 사는 아이들과 자유롭게 논다. 시골에서 아이는 3살이 되기 전부터 무리를 지어 친구와 논다. 또한 읍이나 도시에서 아이는 차가 다니는 곳이든 다니지 않는 곳이든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길에서 아슬아슬할 정도로 자유분방하게 뛰어논다. 그들은 특권이 부여된 인간이다. 상점 앞에 붙어 서서 어른의 말을 엿듣기도 하고 돌이나 공을 차며 놀기도 한다. 그들은 시골 신사에 모여 안전하게 수호신의 보호를 받으며 논다. 학교에 들어가기까지 또 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2, 3년간 사내 아이와 여자아이는 함께 논다.
그러나 동성끼리, 특히 같은 나이끼리 가장 친밀한 관계가 맺어진다. 이런 동갑, 일본어로 도낸 집단은 특히 농촌에서는 일생 동안 계속되며 다른 모든 집단보다 오래간다. 스에무라에서 엠브리는 성적인 관심이 감퇴함에 따라 동갑의 모임이 생일에 남는 진짜 즐거움이 된다. 스에, 그 마을 사람들은 동갑은 아내보다 인연이 깊다고 말한다 라고 적고 있다. 이와 같이 취약 전 아이들은 서로 터놓고 지낸다. 그들이 하는 놀이는 서양인의 눈으로 보면 저속한 것도 많은데 그들은 이런 상스러운 놀이를 태연하게 드러내놓고 한다. 아이가 성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른들이 보통 음란한 말을 주고받기 때문이기도 하고 좁은 집안에서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구나 그들의 어머니는 아이를 목욕시킬 적에 장난삼아 아이의 성기, 특히 사내아이의 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일본인은 좋지 않은 장소나 좋지 않은 친구와 함께 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이의 성적 유의를 꾸짖지 않는다. 수음도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구나 아이들은 심한 욕, 어른이라면 모욕이 될 만한 욕을 서로 주고받고 자기 자랑, 어른이라면 심한 치욕감을 느낄 만한 자기 자랑을 한다. 이럴 때 일본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죠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래서 저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라는 말을 덧붙인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왜냐하면 어른에게 저 녀석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하면 완전한 파렴치한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서로 상대방의 가정과 재산에 대해 욕을 주고받거나 곧잘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한다. 우리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보다 힘이 세다라든지 우리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보다 머리가 좋다라든지 등의 말을 흔히 한다. 그들은 각각 자기 아버지 편을 들다가 주먹 다짐을 하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미국인에게는 마음에 새겨둘 가치도 없는 일이지만 일본에서는 아이가 주위에서 듣는 어른의 대화와는 큰 대조를 이룬다. 어른들은 모두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한다. 자기 집을 말할 때는 졸택, 남의 집을 말할 때는 어존택이라고 하고 자기 가족을 말할 때는 졸가, 남의 가족을 말할 때는 어존가라고 한다. 일본인은 여기서 졸이란 얘기는요,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집. 그 다음에 어존택은 어자가 원래 임금 어자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상대방의 가족 그리고 주택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일본인은 누구나 유학에 몇 년 동안 같이 노는 친구가 생길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즉 9살이 될 때까지는 이런 자기 본위의 주장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어떤 때는 내가 도노사마 즉 영주가 될 테이니 너는 부하가 되어라. 싫어. 부하는 싫어. 내가 도노사마다 라는 말을 주고받는다. 아이들은 때로는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기도 한다. 아이들은 무엇이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 그러나 점점 자람에 따라 그들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전부 말할 수는 없음을 깨닫는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누구에게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또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 아이는 가정에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태도를 배운다. 신관이나 스님은 아이를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이가 조직적으로 종교와 접하는 것은 철 따라 행해지는 명절 놀이에 가서 참배자들과 함께 간누시로부터, 간누시는 신주입니다. 신주로부터 정화수를 뿌려받는 경우에 한한다. 어떤 아이는 절에 따라가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특별한 축제가 행해질 경우에 국한된다. 여기서 아마 간누시 신주라고 했는데요. 아마 신사의 주지스님쯤 되는, 주지쯤 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끊임없이 뿌리 깊은 종교적 경험을 하는 것은 자기 집의 불당과 신토의 신단, 일본어로 가미다나,
중심으로 행해지는 가정 예배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족의 위패를 모신 불단으로 그 앞에 꽃이나 특정한 나무까지 향을 바친다. 거기에는 매일같이 음식을 공양한다. 가족의 연장자가 집안에 일어난 모든 일을 선조에게 고하고 매일 불단 앞에 머리를 숙여 절한다. 저녁에는 작은 촛불을 켠다. 일본인은 다른 곳에 가서 머물면 이처럼 집을 지켜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한다. 가미다나는 보통 이세진구의 표차를 모신 간단한 선반이다. 그 외에 여러 종류의 곡물을 여기에 바친다. 또한 부엌에는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부엌에는 그을음으로 덮여 있는 부엌 귀신이 있고 창과 벽에는 많은 부적이 붙어 있다. 이것은 모두 보호를 베풀어 집안의 안전을 지켜준다. 마을에서는 동네 절이 마찬가지로 안전한 장소다. 그곳은 자비심 많은 신들이 앉아서 수호해 주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이를 안전한 절에서 놀게 하기를 좋아한다. 어린 아이의 경험 속에는 신을 두려워한다거나 공정한 감시자로서 신을 만족시키려고 자기 행위를 규제하는 일은 없다. 아이는 신의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신은 권위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를 일본 성인 생활의 세밀한 틀에 적응시키는 중대한 과업이 시작되는 것은 학교에 들어가고 2, 3년이 지난 다음이다. 그때까지 아이는 자신의 몸을 알맞게 조절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 말썽꾸러기인 경우 버릇없음은 치료되고 산만한 주의력은 전환된다. 아이는 은근히 훈계나 놀림을 받는다. 그러나 아이의 응석은 허용되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조차 용서받는다. 아이의 작은 자아는 의도적으로 조장되어 온 것이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한 후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처음 3년은 남녀공학이다. 교사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하나가 된다. 그러나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지금보다 자주 곤란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강조된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을 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를테면 늑대가 없는데도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는 이야기 속 소녀는 사람을 속인 것이다.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하면 누구도 너를 신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말 곤란한 일이다 라고 가르친다. 일본인 대개 그들이 잘못했을 때 최초로 그들을 조롱한 사람은 학교 친구지 교사나 양치는 아니었다고 말한다. 사실 이 시기에 어른이 하는 일은 아이를 조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한다는 사실과 세상에 대한 길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도덕적 교훈을 서서히 연결해 나가는 것이다. 아이가 6살일 때 충견의 헌시적 충성 이야기로 설명되었던 기무가 앞에서 인용한 어떤 착한 개가 주인의 은혜 보답하는 이야기는 6살 아이가 읽는 책에 나온다 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아이가 6살일 때 충견의 헌신적 충성 이야기로 설명되었던 기무가 이제부터는 점차 갖가지 종류의 구속이 되어간다. 연장자는 아이에게 이런저런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산다고 말해준다. 그 규칙은 독립적으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규칙은 우리가 에티켓이라고 부르는 일이다. 이 규칙은 점차 증대되어가는 가족, 이웃, 사람, 나아가서는 국가에 대한 의무에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킬 것을 요구한다. 아이는 자기를 억제해야 한다. 그는 자신이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는 부채를 갚기 위해 주의 깊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채무자의 지위로 서서히 옮겨간다. 유년기에 아이를 놀리던 가족은 이 지위의 변화로 새롭게 진지한 자세로 바뀌어 성장기 소년을 교육한다. 아이는 8, 9세가 되면 가족으로부터 배척받을 수도 있다. 교사가 아이의 불복종이나 불소한 태도를 보고하고 품행에 낙제점을 주면 가족은 아이를 따돌린다. 상점 주인에게 무언가 장난을 쳤다고 비난받으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 된다. 가족은 한편이 되어 그 아이에게 비난과 공격의 화살을 돌린다.
내가 알고 있는 2명의 일본인은 10살이 되기 전에 2번 다시 집의 문지방을 넘지 말라며 아버지에게 쫓겨난 적이 있는데 부끄러워서 친척 집에 갈 수도 없었다고 한다. 그들은 교실에서 교사에게 벌을 받았던 것이다. 이 2사람은 모두 집 밖에 있는 창고에서 잤다. 결국 어머니에게 발견되어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초등학교에 상급한 아이들은 긴신, 즉 회개하기 위해 집에 갇혀 일본인에게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 일기를 쓰는 일에 전념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가족은 그 소년이 이 세상에서 그들의 대표자라도 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그리하여 소년이 세상의 비난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를 책망한다. 그는 세상에 대한 기리를 등졌다. 그는 가족의 지지도, 친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학교 친구들은 과오를 범한 그를 같은 집단에서 제외한다. 그는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사죄하고 맹세함으로써 다시 친구가 된다. 제프리 고로는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듣기 할 만한 일은 이상의 일이 사회학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히 행해진다는 점이다. 대가족 제도나 기타 부분적 사회 집단이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어떤 집단의 구성원 한 사람이 다른 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 비난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그 집단이 일치단결하여 보호에 나서는 것이 보통이다. 그가 자기 집단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 공경에 처하거나 공격을 받을 경우 자기 집단의 전면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 집단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 즉, 자기 집단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다른 집단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는 동안에 한정된다. 만일 외부 사람이 찬성하지 않거나 비난했다면 다른 집단이 그 비난을 철회할 때까지 그가 속한 집단은 그에게 등을 돌려 징벌을 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다른 어떤 사회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상이 제프리 고러가 한 말입니다. 여자아이의 예의범절에 대한 훈련도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는 사내 아이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여자아이는 가정 안에서 사내 아이보다 많은 제약을 받는다. 해야 할 일도 더욱 많다. 어린 사내 아이도 아이 보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늘 사내 아이만큼 선물이나 배려 등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 여자아이는 또한 사내 아이의 특권인 우라통을 터뜨리지 못한다. 그러나 그녀는 아시아의 소녀치고는 놀랄 만큼 자유롭다. 새빨간 옷을 입고 사내 아이와 함께 길거리에서 놀고 사내 아이와 싸우는 경우에 지지 않고 목적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녀 또한 어린아이 때는 부끄러움을 모른다. 대체로 어린아이는 6세에서 19세에 이르는 사이에 사내 아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세상에 대한 기리를 배운다. 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을입니다. 9세가 되면 학급은 여자반과 남자반으로 나뉘고 사내 아이들은 새로 생긴 사내 아이끼리의 단결을 중요시한다. 그들은 여자아이를 제외시키고 여자아이와 말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꺼린다. 여자아이도 어머니로부터 사내 아이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는다. 이 나이대의 소녀들은 곧잘 새침해지고 자기 안으로 움츠러들어 가르치기 힘들다고 말한다. 일본의 부인들은 그때가 어린 아이다운 장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말한다. 여자아이의 유년기는 사내 아이의 생활에서 백척됨으로써 끝난다. 앞으로 몇 년 아니 몇십 년의 세월 동안 그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자중을 거듭하는 것 말고는 없다. 이 교훈은 약혼이나 결혼한 이후에도 언제까지나 계속된다. 그러나 사내 아이는 자중과 세상에 대한 기리를 배우는 것만으로는 일본 성인 남자의 의무를 모두 습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본인은 사내 아이는 10살 무렵부터 이름에 대한 기리를 배운다 라고 말한다. 그것은 물론 모욕을 당했을 때 분노하는 것이 덕이라는 것을 배운다는 의미이다. 그는 또한 어떤 경우에 적에게 직접 공격을 가하고
어떤 경우에 간접수단을 써서 오명을 싣는가에 대한 규칙을 배운다. 이름에 대한 길이를 배운다는 것은 모욕을 당했을 때 반드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린 시절부터 이미 어머니에게 심한 폭력을 가하는 것이 허락되었고, 또한 같은 또래 아이들과 싸우면서 여러 비방과 항변을 해결해 왔던 소년들이 10살이 되어 새삼스럽게 공격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이름에 대한 길이의 법도는 소년이 10살 이후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과 그들의 공격을 일정한 틀 속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인은 때때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대신 자기 자신에게 행사한다. 학교에 다니는 소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6년제 초등학교를 마친 후 학업을 계속하는 소년, 그 수는 인구의 약 15%인데 남자의 비율이 높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6년제 초등학교를 마친 후 학업을 계속하는 소년은 차츰 이름에 대한 길이를 발휘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 그것은 중학교 입학시험의 치열한 경쟁과 모든 과목에서 석차 경쟁이 갑자기 닥쳐오는 시기와 일치한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단계적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사태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경쟁은 가능한 한 피하게 되어 있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경쟁은 돌연 닥쳐오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더욱 걱정거리가 된다. 석차 경쟁과 함께 시기, 질투가 성행한다. 그러나 일본인의 추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상급생이 하급생을 괴롭히는 관습이다. 중학교 상급생은 하급생을 여러 방법으로 괴롭힌다. 그들은 하급생에게 굴욕적인 일을 시킨다. 이런 일을 당한 하급생은 10중 8구 원한을 품는다. 일본의 소녀는 이런 일을 결코 재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급생 앞에서 엎드려 뻗쳐를 당하거나 야비한 심부름을 당한 하급생은 자신을 괴롭힌 상대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를 계획한다. 당장 보복할 수 없는 복수이기에 더욱 복수에 열중한다. 복수는 이름에 대한 길이를 실행하는 것이므로 그들은 그것을 덕행이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가족적 연고를 이용하여 몇 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괴롭힌 상대가 어렵게 잡은 직장에서 해고당하도록 술책을 쓰는 경우도 있다. 또한 때로는 유도나 검도 실력을 닦아 졸업 후에 도시의 길거리에서 공공연하게 상대에게 창피를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언젠가 갚지 않으면 무언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런 느낌이야말로 일본인의 복수의 핵심이 된다.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소년은 군대 교육에서 같은 경험을 한다. 평화시의 청년들은 4명에 1명꼴로 군인으로 징집되었다. 고참병이 신참병을 괴롭히는 것은 중학교나 상급학교에서 상급생이 하급생을 괴롭히는 것보다 훨씬 심했다. 장교는 그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하사관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여하지 않았다. 일본 군대에서 제1법도는 장교에게 일러 바치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잃는 일이다 라는 것이다. 모든 일은 병사들 사이에서 해결한다. 장교는 그것을 병사를 단련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용인하고 관여하지 않는다. 1년이 지난 고참병은 지난 1년간 쌓이고 쌓인 갖가지 원한을 신참병을 괴롭힘으로써 해소한다. 고참은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을 만들어 신참을 단련시킨다. 징집병이 군대 훈련을 받고 나오면 완전히 변해 진짜 저돌적인 국가주의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변화는 그들이 전체주의적 국가 이론을 배웠거나 천황에 대한 주가 주입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굴욕적인 기압을 당한 경험이다. 일본식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 자존심에 집착하는 청년은 그런 사태에 직면하면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변하기 쉽다. 그들은 조롱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입장이 바뀌어 더욱 극렬한 고문자가 된다. 근대 일본의 중학교나 군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경향이 옛날부터 일본에 내려오는 조소와 모욕의 습관에 기인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중학교나 여러 상급 학교 또는 군대에서 이런 관습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이름에 대한 기리의 법도는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관습을 미국보다 훨씬 심한 고통을 주는 것으로 만들었다. 또한 선배에게 괴롭힘을 당한 집단은 뒤이어 다음 피해자의 무리에게 학대를 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을 당한 소녀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실제로 괴롭힌 당사자에게 복수하고자 열중한다. 이것은 예부터 내려오는 유형과 일치한다. 울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서양 여러 나라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풍습인데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폴란드에서는 새로운 도제나 젊은 일꾼을 심하게 학대하는데 그 원한을 학대한 당사자가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도제나 일꾼에게 갚는다. 물론 일본의 소년도 이런 방법으로 원한을 풀기도 하지만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직접적인 복수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괴롭힌 사람에게 복수해야만 시원한 기분을 느낀다. 일본의 재건 과정에서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지도자는 국민이 청춘을 보내는 여러 학교와 군대에서의 학대와 괴롭힘의 간섭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상급생과 하급생의 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애교심을 강조하고 그리운 동창의 인연을 강조해야 한다. 군대에서도 신참병 학대를 금지해야 한다. 가령 고참병이 신참병에게 이전의 모든 계급의 일본 장교가 행했던 것처럼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런 강제적 훈련은 일본에서 모욕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참병을 괴롭히는 행동은 모욕이 된다. 만일 학교나 군대에서 나이 많은 소년이 어린 소년에게 개처럼 꼬리를 흔들게 하거나 매미 흉내를 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식사를 한 동안 물구나무 서기를 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면 천황의 신성부정이나 교과서에서 국가주의적 내용을 없애는 것보다도 일본의 재교육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여자는 이름에 대한 기리의 법도를 배우지 않으며 사내 아이처럼 중학교나 군대 교육이라는 근대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다. 또한 그녀들은 그와 비슷한 경험조차 하지 않는다. 여자아이의 생애는 사내 아이에 비해 훨씬 변화가 적다. 철이 든 시기부터 여자아이는 어떤 일에서도 사내 아이가 우선적이며 사내 아이에게는 여자아이에게 부여되지 않는 보살핌과 선물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훈련받는다. 여자아이가 존중해야 할 처세술은 공공연히 자기 주장을 할 특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갓난아이나 유년 시절에는 여자아이도 사내아이와 함께 일본 어린아이의 특권적 생활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어린 소녀기에는 빨간색 옷을 즐겨 입는다. 어른이 되면 그런 빨간색 옷은 제2의 특권적 시가 시작되는 60세까지는 입을 수 없다. 가정에서 여자아이는 사내아이와 마찬가지로 반목하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귀여움을 받기도 한다. 또한 동생들은 가족 누구에게나 그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언니나 누나에게 제일 잘해달라고 조른다. 아이들은 사이 좋다는 증거로 그녀와 같이 자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때로는 그녀는 할머니에게 받은 물건을 2살 난 동생에게 나눠주기도 한다. 일본인은 혼자서 자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밤이 되면 아이는 이불을 친한 연장자 옆에 이불을 펴기도 한다. 글이 좀 잘못됐네요. 이불을 친한 연장자 옆에 이불을 펴기도 한다. 그래서 중복돼서 잘못돼서요.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고쳐 읽겠습니다. 따라서 밤이 되면 아이는 친한 연장자 옆에 이불을 펴기도 한다. 그들은 누구누구와 내가 사이가 좋다는 증거로 2사람의 잠자리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여자아이는 9살이나 10살이 되어 사내 아이의 놀이 친구로부터 제외당하는 시가 오면 그 대용물이 부여된다. 여자아이는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머리를 닦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14세부터 18세까지의 여자아이의 머리 닦는 방식은 일본에서 가장 공들인 것이다. 여자아이는 무명옷 대신 명주옷을 입는 것이 허용되는 연령, 즉 용모가 돋보이도록 옷을 입는데 갖은 노력을 다하는 연령에 도달한다. 이렇게 하여 여자아이에게도 어느 정도 만족은 주어진다. 여자아이는 갖가지 구속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 의무를 이행하는 책임은 바로 여자아이 자신에게 있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부모의 손에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는 딸에게 체벌을 가하지 않는다. 그저 훌륭하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가리라는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기대를 가질 뿐이다. 다음은 그런 가정교육의 극단적인 예다. 자녀의 특권을 인정하고 비교적 관대한 태도로 자녀를 교육하는 비권위주의적 압력이 대략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준 예로서 충분히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6살 때부터 어린 이나가키 S, 스키모토 부인의 결혼 전 이름.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6살 때부터 어린 이나가키 S는 어느 학식 풍부한 유학자에게 한문 고전 읽기를 교육받았다. 이제 인용한 글입니다. 2시간의 수업 동안 선생님은 손과 입술을 제외하고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선생님을 마주보고 다다미 위에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부동 자세로 앉아 있었다. 나는 딱 한 번 몸을 움직인 일이 있었다. 그것은 수업 도중이었다. 웬일인지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약간 몸을 움직여 굽힌 무릎을 올바른 각도에서 조금 옆으로 비켰다. 어렴풋이 놀란 표정이 선생님의 얼굴 위를 스쳐갔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책을 덮고 잔잔하게 그러나 엄한 태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가씨, 오늘은 아무래도 공부가 하기 싫은 모양이죠? 방으로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작은 심장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멈출 것만 같았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먼저 공자님의 영정에, 다음엔 선생님께 공손히 절을 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방에서 나와 늘 공부가 끝났을 때 하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보고하러 갔다. 아버지는 아직 공부가 끝날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놀라셨다. 그리고 아무 뜻도 없는 듯이 말씀하셨다. 공부가 빨리 끝났구나. 이 말씀은 마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렸다. 그때 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상처가 쑤시듯이 가슴 아프다. 그리고 스기모토 부인은 다른 대목에서 할머니에 대해 다음같이 쓰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의 가장 특징 있는 부모의 태도 하나가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차분하게 모든 사람이 할머니의 생각대로 행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나무라거나 반박하는 일은 없었지만 할머니의 솜털같이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강인한 기대가 항상 가족을 그녀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 이 솜털같이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강인한 기대가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가정교육이 그 어떠한 기술이나 방법보다 철저하기 때문이다. 가정교육은 습관이지 규칙이 아니다. 유아기에 익히는 젓가락 사용법이나 방에 들어갈 때의 예의범절, 조금 뒤에 배우는 다도나 안마법 등 모든 동작은 글자 그대로 어른의 직접 지도하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실습을 통해 익혀진다. 어른들은 때가 되면 아이가 올바른 습관을 스스로 익힐 것이라는 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스기모토 부인은 14세 때 약혼한 뒤 약혼자를 위해 가거젠 가로 열고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의 무사함을 빌기 위해 집에 있는 사람이 조석으로 차려놓는 밥상을 차린 일을 설명한다. 그녀는 그때까지 한 번도 미래 남편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는 미국에 있었고 그녀는 에치고에 있었다. 에치고는 지명입니다. 지금의 니가타 현에 속해 있는 곳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어머니와 할머니의 감독하에 나는 오빠가 우리에게 마스오 가로 열고 약혼자 이름 마스오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일러준 요리를 내 손으로 만들었다. 남편 밥상을 내 밥상 옆에 놓고 항상 내 밥보다 먼저 그의 밥을 퍼서 올렸다. 이렇게 해 나는 미래 남편에게 기쁨을 주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쓰는 법을 배웠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항상 마치 마스오가 눈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말을 걸었다. 그리고 나도 남편이 실제로 그 방에 있는 것처럼 옷차림이나 행동거지를 조심했다. 이렇게 해 나는 차츰 남편을 존경하고
스스로 그의 아내로서의 지위를 존경하게 되었다. 사내 아이도 실례와 모방을 통해 공들인 습관의 훈련을 받는다. 그것은 여자아이의 가정교육만큼 엄격한 것은 아니지만 습관을 익힌 후 일체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청년기 이후 생활의 중요한 한 가지 분야는 대부분 자신의 자발성에 맡겨진다. 연장자는 그에게 구애의 습관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가정은 공공연히 성애를 표현하는 일체 행동이 금지되어 있는 세계다. 그리고 9세 또는 10세 때부터 연고 관계가 없는 사내 아이와 여자아이는 극단적으로 격리되었다. 일본인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내 아이가 성에 대해 흥미를 갖기 이전에 양친이 그를 위해 결혼을 결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사내 아이가 여자아이를 대할 때는 수줍어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다. 시골에서는 이 문제를 놀림거리로 삼기 때문에 소년을 더욱 수줍어하게 만든다. 그래도 소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알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일본의 시골 마을에서는 많은 처녀가, 때로는 대부분의 처녀가 시집가기 전에 임신했다. 이들에게 이런 결혼 전의 경험은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 자유로운 영역이었다. 부모는 이런 사건을 안중에 두지 않고 혼담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스에무라에서 어떤 일본인이 엠브리 박사에게 말한 것처럼 하녀조차도 처녀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만큼 교육을 받고 있다. 중학교에 진학하는 소년이 받은 훈육 또한 이성과의 교제는 어떤 종류라도 일체 엄금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도 여론도 결혼 전 이성 간의 친밀한 교제를 방지하려고 노력한다. 일본 영화에서 젊은 여성에게 허물없는 태도를 보이는 청년은 불량 청년이다. 선량한 청년은 예쁜 소녀에게 미국인의 눈으로 보면 무뚝뚝하다 못해 예의에 어긋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청년이다. 여자에게 허물 없이 군다는 것은 그 청년이 놀아봤다는 것, 곧 게이샤나 창부나 술집 여자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이샤 집에 다니는 것은 색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게이샤는 여러 가지를 가르쳐준다. 남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저 보고 있기만 하면 된다. 그는 자기의 꼴사나운 모습이 남에게 드러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 게이샤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얘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 청년 중에서 게이샤 집에 갈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많은 청년은 술집에 가서 남자가 여자를 허물없이 다루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러나 그런 관찰은 그들이 다른 분야에서 당연히 받는 훈련과는 그 종류가 다르다. 사내 아이는 서투른 솜씨에 대한 두려움을 오랫동안 갖는다. 성행위는 그들의 생활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행동을 배울 때 신뢰할 수 있는 연장자가 몸소 손을 잡고 지도해주지 않는 드문 영역이다. 격식이 있는 집안에서는 젊은 부부가 결혼할 때 마쿠라 조시, 일종의 추나책, 다시 읽겠습니다. 격식이 있는 집안에서는 젊은 부부가 결혼할 때 일종의 추나책인 마쿠라 조시와 갖가지 체이를 상세하게 그린 두루마리를 준다. 한 일본인이 말한 것처럼 책을 보고 배울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정원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아버지는 일본식 정원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 스스로 배우는 취미다. 책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사항으로 성행위와 정원 만들기를 결부시킨 것은 매우 흥미롭다. 대개 일본 청년은 책 이외의 방법으로 성행위를 배우지만 어쨌든 어른에게 자상한 지도를 받고 배우지는 않는다. 이런 차이로 청년의 마음속에는 성은 연장자가 지위 통달한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싹튼다. 또한 그것은 청년이 힘들여 훈련하는 인생의 중대한 일과 관계없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신조를 깊이 심어준다. 그것은 청년이 다분히 당혹스러운 두려움을 가지면서 차츰 정통해 가는 자기 욕정의 영역이다. 이 두 가지 영역은 서로 다른 법도를 가지고 있다. 남자는 결혼 후 공공연히 밖에서 성적 쾌락에 빠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도 아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결혼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다. 아내는 이와 동등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녀의 의무는 남편에게 정숙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남편 이외의 남자와 정을 통하고자 한다면 남몰래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설령 유혹을 받는다 해도 남몰래 정사를 할 만한 생활을 하는 부인은 일본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신경과민에 빠져 있거나 침착성을 잃은 부인은 히스테리로 여겨진다. 가장 흔한 부인의 장애는 사회생활이 아니라 성생활과 관련이 있다. 많은 정신 이상이나 대다수의 히스테리, 신경과민, 침착성의 상실이라는 히스테리는 속궁합이 맞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여자는 남편이 주는 성적 만족만을 감수해야 한다. 스에무라의 농민은 여자의 질병 대부분은 자궁에서 시작되어 머리로 올라간다고 말한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빠져서 조금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을 때 아내는 일본인이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자위행위에 호소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밑으로는 농촌에서 위로는 고귀한 사람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부인은 이 목적을 위해 만든 전통적인 도구를 숨겨놓고 있다. 시골에선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는 상당히 에로틱한 언동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어머니가 되기 전에 성에 관한 농담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되고 점점 나이가 들면 남녀가 합석한 연애에서 그런 농담을 많이 한다. 그녀는 또 외설스러운 노래에 맞춰 허리를 앞뒤로 흔드는 개방적인 성적 무용으로 그 자리에 흥을 돋운다. 이런 여흥은 반드시 폭소를 유발한다. 스에무라에서는 군대에 갔던 사람이 제대해 돌아올 때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하여 마을 어귀까지 마중을 나간다. 그때는 남장한 여자들이 음란한 농담을 던지고 젊은 처녀를 욕보이는 흉내를 낸다. 이와 같이 일본의 여성은 성적인 상황에 관해 일종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신분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욱 많은 자유가 인정된다. 그녀들은 생애 대부분을 통해 많은 금제를 지키지만 성적인 사항을 모르는 채 할 것을 요구하는 금제는 없다. 그녀들은 남자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음탕해지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남자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남성도 여성도 아닌 무성이 되기도 한다. 여성으로서 무르익은 나이가 되면 금제를 내던진다. 만일 신분이 낮은 여자라면 남자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음탕해지기도 한다. 일본인은 서양에서 말하는 순결한 부인 또는 음탕한 여자와 같은 고정적 관념이 없다. 나이에 따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취한다. 남자에게도 크게 삼가할 영역과 마음대로 행동해도 좋은 영역이 있다. 남자친구와 함께 게이샤를 옆에 앉히고 술을 마시는 것은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즐거움이다. 일본인은 술에 취하는 것을 즐긴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법도 없다. 그들은 두세 잔의 사케를 마시면 딱딱한 자세를 풀고 편안히 앉는다. 그리고 서로 아주 친근하게 구는 것을 좋아한다. 술에 취해도 소수의 상종하기 힘든 인간을 제외하고는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일은 좀처럼 없다. 음주와 같은 자유로운 영역을 제외하고는 사람은 절대로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생활의 중요한 면에서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말은 바보라는 말을 제외하고는 일본인이 사용하는 가장 심한 악담이다. 종래 모든 서양인이 묘사한 일본인의 성격적 모순은 일본인이 아이를 교육하는 방법을 보면 납득이 간다. 그것은 일본인의 인생관에 이원성을 가져다 준다. 그들은 유아기의 특공과 마음 편한 경험에 의해 그 후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은 뒤에도 부끄러움을 몰랐던 때의 편한 생활이 기억에 남는다. 그들은 미래에 천국을 그릴 필요가 없다. 그들은 과거의 천국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인간은 본디 선하고 신들은 자애로우며 일본인이라는 사실은 더없이 사랑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년시대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유학의 경험은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든가 인간은 누구든 죽음과 동시에 가미가 신입니다. 카제가미에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가미가 된다는 극단적 윤리 해석의 바탕이 된다. 그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게 하고 자신감을 부여한다. 그것이 그들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어려운 일인 경우에도 앞장서서 부딪혀 나가는 태도의 기초가 된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자국 정부에게 반대 입장을 취해 싸우고 자살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태도의 기초가 된다. 때로 그것은 그들에게 집단적 과대망상에 빠지게 할 가능성을 부여한다. 67살이 지나서부터 차츰 주의 깊은 행동과 부끄러움을 하는 책임이 부과된다. 그것은 만일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신의 가족에게 배척받는다는 강력한 강제성이 따른다. 그것은 프로이센적 기울의 압력은 아니지만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기반은 특권적 유아기부터 집요하게 되풀이된 용변훈련과 올바른 자세훈련 또는 아이를 버리겠다는 부모의 공갈 등에 의해 준비되어 왔다. 이런 유아기의 경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서 눈밖에 난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아이가 자기에게 부과된 엄청난 구속을 참아 받아들이게 하는 기반을 만든다. 그는 어렸을 때 거리낌 없이 표현했던 충동을 억누르는데 그것은 그 충동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진지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는 점차 유아기의 특권을 잃고 어른들의 재미를 허락받는다. 그러나 유아기의 경험이 정말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인생 철학에서 그 경험에 크게 의지한다. 그들은 인정을 시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유아기의 경험에 복귀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성년기 생활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그것을 다시 체험한다. 유년 시절의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친구에게 인정받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한다. 아이들이 마음에서 이 점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절대적인 덕의 표준은 아니다. 유년 시절 전반기에 어머니에게 떼를 써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어머니는 그를 자기 잠자리에서 함께 재워주었다. 그는 자신과 형제 자매가 받는 과자를 비교해보고 자신이 어머니에게 몇 번째로 사랑을 받는가를 판단한다. 그는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누나에게도 누나는 날 제일 귀여워해? 라고 묻는다. 그러나 유년 시절 후반기에 들면 아이는 점차로 많은 개인적 만족을 포기할 것을 요구당한다. 약속되는 보상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벌은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어린 아이를 훈육할 때 대부분의 문화에서 의지하는 강제력이지만 일본에선 유례가 없을 정도로 중요시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아이를 밖에 내버리겠다고 협박했을 때 아이들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의 일생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배척당하는 것은 폭력보다 무서운 일이다. 그는 조소나 배척의 위험을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만으로 또 이상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실제로 일본 사회에서는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아 그가 하는 일이 세상에 모두 알려지기 때문에 만일 나쁜 일을 했다는 낙인이 찍히면 배척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선 일본의 가옥구조, 소리가 새어나가고 대낮에는 훤히 열리는 얇은 장지문만 보더라도 담과 뜰만을 둔 가난한 사람들의 사생활은 널리 공개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인이 사용하는 두세 개의 상징적인 물건은 자녀 훈육의 불연속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들의 양면적 성격을 분명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 가장 빠른 시기에 형성된 측면은 부끄러움 없는 자아다. 그들은 그 부끄러움 없는 자아를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본다. 그들은 거울은 영원한 순결성을 비춘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허영심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방해하는 자아를 비추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흔히 깊은 곳을 비춘다. 인간은 그곳에서 자신의 부끄러움 없는 자아를 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거울 속에서 영혼의 문인 자신의 눈을 본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움 없는 자아로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목적을 위해 언제나 몸에 거울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 중에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자신의 영혼을 반성하기 위해 집안의 불단에 특별한 거울을 놓아둔 사람도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받들어 보시고
자기 자신에게 참배한다. 그것은 분명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본인이 보통 행하는 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것뿐이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불단의 거울이 참배의 대상으로 모셔져 있다. 전쟁 중 일본의 라디오 방송은 돈을 모아 거울을 사서 교실에 비치한 여학생을 칭찬한 노래를 일부러 제작하여 방송하기까지 했다. 그것은 전혀 허영심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있는 잔잔한 목적을 위해 몸을 바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거울을 보는 것은 그녀의 정신적 기품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외면적 행사였다. 일본인의 거울에 대한 감정은 아직 아이들의 마음속에 관찰하는 나가 심어지지 않았던 시기부터 만들어졌다. 그들은 거울 속에서 보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비추어지는 자아는 옛날 유아기에 그랬던 것처럼 부끄러움이라는 스승이 필요 없는 본원적으로 선량한 것이다. 그들이 거울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는 숙달이라는 자기훈련에 관한 사고방식의 기초가 된다. 그들은 보는 나를 제거하고 어린아이의 직접성으로 복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한다. 이처럼 유아기의 특권적 생활이 일본인에게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도덕의 기초가 되는 성년기의 구속은 특권의 박탈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기 희생은 일본인이 때때로 공격해온 기독교적 개념의 하나다. 그들은 자기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도 일본인은 주, 즉 충이나 고, 즉 효, 길이, 의리의 부채를 갚기 위해 자진해서 죽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일은 자기 희생의 범주에 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 죽음으로써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개죽음이 된다. 그런데 개죽음이란 그들에게는 가치없는 죽음이라는 의미로서 영어 dog's death처럼 사회의 밑바닥에 떨어져 죽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은 행위로서 영어의 self-sacrificing, 자기 희생도 일본어에서는 오히려 자증의 범주에 속한다. 자중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중입니다. 자중은 보통 자제를 의미하는데 자제는 자중과 마찬가지로 매우 소중하다. 큰 일은 자제함으로써만 달성할 수가 있다. 미국인은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자유를 강조하지만 생활 체험이 다른 일본인은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고 여긴다. 그들은 자제에 의해 자아가 한층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생각을 도덕률의 중요한 신조로 여겨왔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속박에서 벗어나 올바른 생활을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의 충동을 숨기고 있는 위험천만한 자아를 통제할 수 있겠는가? 어느 일본인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몇 년이나 걸려 나무결 위에 칠하는 오칠의 층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완성된 칠기는 고가품으로 취급된다. 민족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인에 대해서 러시아인의 껍질을 벗겨보면 타타르인이 나타난다고 말하지만 일본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인을 깎아서 칠을 벗기면 해적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일본에서 오칠은 값비싼 제작품으로서 수공업의 보조수단이라는 사실이다. 오칠에는 속임수가 조금도 없다. 그것은 흠을 감추기 위한 덧칠이 아니다. 그것은 적어도 아름답게 만든 나무결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서양인을 놀라게 하는 일본 남성의 행동적 모순은 그들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훈육의 불연속성에서 생겨난 것이다. 덧칠을 한 다음에도 그들의 의식에는 그들이 자신의 작은 세계에서 작은 신이었던 시절, 마음대로 투정을 부릴 수 있었던 시절, 어떤 소망이든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에 깊은 흔적이 남아있다. 이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이원성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른이 된 후
로맨틱한 연애에 빠지는가 하면 갑자기 손바닥을 뒤집듯 가족의 의견에 무조건 복종한다. 쾌락에 빠져들고 안위를 탐하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떤 일도 해치운다. 신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정교육이 그들을 때때로 겁 많은 국민으로 만들고 있지만 또한 그들은 때로는 저돌적으로 보일 만큼 용감하다. 그들은 계층제도에 근거하여 복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철저히 순종하는 태도를 나타내면서도 위로부터의 통제에 쉽게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대단히 은근하면서도 오만불송한 태도를 지닌다. 그들은 군대에서 광신적인 훈련에 복종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들은 열렬한 보수주의자이면서도 중국의 습관이나 서양의 학문을 채용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생활 양식을 쉽게 받아들인다. 성격의 유연성은 긴장을 수반한다. 그리하여 이 긴장에 대해 일본인은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반응을 나타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동일하다. 그것은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그것이 받아들였던 유아기의 경험과 그 후 성년기의 속박에 제각기 반응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곤란을 느낀다. 어떤 사람은 도학자처럼 자신의 생활을 규칙에 맞게 규율하는데 급급하여 자발적 행동을 취하기를 극도로 두려워한다. 자발성은 가공의 환상이 아니라 그들이 전에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공포는 더욱 크다. 그들은 높은 위치에 서서 그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엄수하는 것으로 마치 자신이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인간이 된 듯이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인격 분열에 빠진다. 그들은 마음속에 숨을 죽이고 있는 반항심의 두려움을 품고 겉으로 두려운 태도를 가장하여 그것을 숨긴다. 그들은 때때로 그들의 진짜 감정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 쓸데없는 일에 몰두한다. 그들은 훈련에 의해 배운 그들에게는 실제로 전혀 무의미한 일상적 일을 단지 기계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어떤 사람은 너무 깊게 유아기의 생활 경험에 사로잡혀서 어른이 되어 무엇이든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 몸을 깎아내는 듯한 불안을 느낀다. 그리하여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더욱 더 많이 의지하려 한다. 그들은 실패하면 그것은 권위에 대한 반역이 된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그들을 극심한 동요 속으로 몰아넣는다. 정해진 순서에 의해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뜻밖의 사태는 그들에게는 대단한 공포가 된다. 이상은 배척이나 비난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경우에 일본인이 빠지기 쉬운 특유의 위험들이다. 지나친 압박을 느끼지 않을 경우 그들은 생활을 즐기는 능력과 함께 어릴 적 훈육으로 심어진 능력을 이용하여 타인의 감정을 해치지 않는 용의주도한 면모를 보인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들은 유아기에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태도를 배웠다. 마음을 괴롭히는 죄의식은 각성되지 않았다. 그 후 여러 가지 속박이 가해지지만 그것은 친구들과의 연대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는 상호적이었다. 어떤 일에서는 자기의 희망이 타인에게 저지되기도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생각한 대로 충동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역이 정해져 있다. 일본인 예부터 늘 천진한 즐거움, 벚꽃이나 달, 국화, 첫눈을 바라보든지 집안에 벌레장을 달고 벌레 노래를 듣든지 짧은 시구를 쓰든지 정원을 가꾸든지 꽃꽂이나 차를 탐닉하든지 와 같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깊은 불안감과 반항심을 품고 있는 국민의 행동이 아니다. 그들은 또한 슬픈 얼굴을 하고 즐기는 것도 아니다. 일본이 아직 그 비참한 사명에 매진하기 전에 행복한 시대에는 일본의 농촌 사람들은 현대 어느 국민에 비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기분 좋게 그리고 쾌활하게 여가를 즐겼다.
그리고 일을 할 때에는 어느 국민보다 열심히 했다. 그러나 일본인은 스스로에게 많은 요구를 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여 비방을 받는 큰 위협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모처럼 맛을 알게 된 개인적 즐거움을 포기해야 한다. 그들은 인생의 중대사에서는 그런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 이와 같은 패턴을 위반하는 소수의 인간은 스스로에 대한 존경심을 상실하는 위험에 빠진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인간은 선이냐 악이냐가 아니라 기대에 부응하는 인간이 되느냐, 기대에 어긋나는 인간이 되느냐를 목표로 삼아 진로를 정한다. 그들은 세상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 요구를 포기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부끄러움을 알고 한없이 신중하고도 훌륭한 인간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자기 가정에, 자기 마을에, 또한 자기 나라에 명예를 가져온 사람이다. 이렇게 하여 빚어지는 긴장은 대단히 커서 일본을 동양의 지도자이자 세계 일대 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고상한 대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긴장은 개인에게는 무거운 부담이다. 그는 실패하지 않도록 또한 많은 자기희생을 감수하는 일련의 행위를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때론 참고 참았던 울분을 폭발시켜 극도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이 그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는 미국인처럼 자신의 주의 주장이나 자유가 도전받았을 때가 아니라 모욕당했거나 비방당했다고 느꼈을 때이다. 그때 그들의 위험한 자아는 만일 가능하다면 그 비방자에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폭발한다. 일본인은 그들의 생활 양식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러왔다. 그들은 미국인이 공기처럼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단순한 자유를 스스로 거부해왔다. 이제 일본인은 패전 이래 민주화로 향하고 있다. 우리는 순진하게 또한 천진난만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일본인을 미치도록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상기해야 한다. 이 기쁨을 누구보다 잘 표현한 사람은 스기모토 부인이다. 그녀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입학한 도쿄의 미션 스쿨에서 무엇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심을 수 있는 정원을 배당받았을 때의 감명을 기술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간의 황폐한 땅과 학생이 원하는 씨앗을 주었다. 무엇이든 심어도 되는 이 정원은 나에게 개인의 권리라는 아직까지 경험한 일이 없는 전혀 새로운 감정을 맛보게 했다. 그런 행복이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놀라움이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법도를 어긴 일도 없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일도 없고 부모나 선생님이나 마을 사람의 빈축을 산 일도 없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어떠한 피해도 끼친 적이 없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꽃을 심었다. 그런데 그녀가 심고자 했던 것은 감자였다. 이 바보 같은 행위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무모한 자유의 감정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자유의 정신은 나의 문을 노크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였다. 나의 집에는 정원 한쪽에 자연 그대로 방치된 듯이 보이는 장소가 있었다. 그런데 언제나 누군가가 소나무를 부지런히 손질하고 생나무 울타리를 잘 다듬곤 했다. 또한 매일 아침 지아, 늙은 하인은 디딤돌을 닦아내고 소나무 밑을 청소한 뒤 숲에서 모아온 솔잎을 조심스럽게 뿌렸다. 이 위장된 자유는 그녀에게는 그녀가 그때까지 교육받아왔던 위장된 의지의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 곳곳에 이와 같은 위장이 가득 차 있었다. 일본 정원의 땅 속에 반쯤 파묻혀 있는 큰 바위들은 모두 신중하게 골라 운반해온 다음 땅 밑에 작은 돌을 깔고 그 위에 놓아둔 것이다. 돌에 배치는 연못, 건물, 나무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해진다. 국화도 마찬가지로 화분에 심어 매년 일본 각지에서 개최되는 품평회에 출품하기 위해 가꾼다. 볼만한 꽃잎은 한 잎 한 잎 재배자의 손으로 정돈되고 또 때로는 살아있는 꽃 속에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철사로 만든 고리를 끼워서 올바른 위치를 지키게 한다. 이 고리를 뗄 기회를 얻은 스기모토 부인의 흥분은 행복하고도 순수한 것이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작은 화분 속에서 꽃잎 하나하나 까지 정성껏 가꿔진 국화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데 대한 순수한 즐거움을 발견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본인에게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하며
부끄러움의 강제력에 의혹을 품는 자유는 그들의 생활 양식의 미묘한 균형을 깨뜨릴 우려가 있다. 그들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강제력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변화는 값비싼 것이다.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도덕을 수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서양 여러 나라는 일본 국민이 서양의 도덕을 단번에 채용하여 진정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본은 결국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관용적인 윤리를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해서도 안 된다. 미국에 사는 일본인 2세들은 일본 도덕의 지식이나 실천을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 그들의 피 속에는 부모의 족인 일본의 관습을 지켜가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 본국에 있는 일본인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옛날처럼 개인의 자제를 요구하지 않는 생활 양식을 수립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는 철사고리를 떼어내고 그처럼 정성껏 손질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게 피어 자랑스러울 수 있다. 이제 일본인은 정신적 자유를 증대할 수 있는 과도기에 서 있다. 그들은 두세 가지의 오랜 전통적 덕에 의지하여 평형을 잃지 않고 무사히 거센 파도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그들이 몸에서 나온 녹은 그들 자신이 처리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자기 책임의 태도다. 이 비유는 자신의 신체와 칼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칼을 찬 사람에게 칼이 녹슬지 않고 번쩍이게 할 책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 행동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 지속성의 결여, 실패 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를 승인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에서 자기 책임은 자유로운 미국에서보다 훨씬 철저하게 해석된다. 이런 일본적인 의미에서 칼이란 공격의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이상적이고도 훌륭하게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의 비유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대에서 이 덕은 가장 평형의 역할을 한다. 더구나 이 덕은 일본 아이의 훈육과 행동 철학을 통해 일본 정신의 일부로서 일본인의 마음에 심어져 온 덕이다. 오늘날 일본은 서양적 의미에서 칼을 버리고 항복할 것을 제의했다. 그런데 일본적 의미에서 일본인은 여전히 자칫하면 녹이 슬기 쉬운 마음속의 칼을 녹슬지 않게 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다. 그들의 도덕적인 어법에 의하면 칼은 더욱 자유롭고 더욱 평화로운 세계에서도 그들이 보존할 수 있는 상징이다. 여러분 굉장히 긴 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장을 두 개로 나눌까 아니면 하나로 읽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나로 읽기로 결심을 한 게 이 내용 자체가 조금 평이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평이하지만 조금 길이가 길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잘 마치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